일부 지역들만 많이 내려갔지 나머지는 견조한 데가 많거든요. 아직도 버티고. 금리 인상의 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실무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부가 탁 칼을 뽑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칼을 너무 빨리 뽑았어요. 지금 PF 문제는 그러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더 힘들고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시행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일 겁니다. 힘든 시간이고.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정부 대책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규제가 많이들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상황은 뭐 큰 변동은 없고요. 일단 이 부동산 투자하는 카페에서도 또 그게 답이겠죠? 투자하는 카페에서 이게 뭔가 제대로 풀려면 풀어야지 이런 반응이에요. 약하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 중에 이제 집을 마련하실 계획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 현재 집값이 뭐 10몇 억 갔다 뭐 6, 7억 떨어진 거 말고 한 7, 8억 됐다가 뭐 5, 6억으로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내려가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출 한도를 좀 늘려가지고. 그래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심리가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큰 뭐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 하나가 오늘 어제 발표는 안 했는데, 어제 발표한 거죠. 발표는 안 했는데, 항목 중에 그게 있어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이게 이제 좀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 임대사업자 제도 써가지고 매집하게 되고,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또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초반에 착각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켰잖아요.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고. 네. 명분은 좋은데 이제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잘못된 거, 실수했던 거죠. 그래서 비판받아가지고 4년 임대를 없앴거든요. 혜택 받는다고. 근데 그걸 지금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어제 사이에 연락들 많이 받았어요. 기자분들한테. 네. 기자분들이 좀 젊으시잖아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말투가 이래요. 이거 뭐예요, 교수님? 이런 말투예요, 기자분들이. 뭐긴요, 그냥 펌프 헛발질이죠.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볼 때는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해놨는데, 결론은 실수요자를 위한 건 뭐 큰 변동이 없고, 결국은 실수요자 코스프레 하면서, 결국은 투자, 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그리고 건설사 부도나는 거 막아주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임대사업자 키우는 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약간 의외다, 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 활성화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거를 이제 내용들을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시고 저나 이제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 나오면 또 집값 더 떨어져가지고 또 매집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혜택은 또 주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살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양도세는 또 감면해주고 그럼 또 매집행위가 그렇죠. 또 막 사겠죠. 돈 있는 쪽에서는. 네. 그거는 이제 억지로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지금 냄새를 피워놨어요. 12월 달에 하겠다고. 근데 이거 아마 강력한 비판 받을 겁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 명분은 이러겠죠. 뭐 미분양 주택 난다. 미분양이 돼서 부도가 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걸 하는 건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닌데 미리 하는 건 좀 빠르죠. 그것도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단독하고 빌라는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형 아파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중산층 타겟이잖아요. 그렇죠.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일반 뭐 시민단체나 좀 감시의 눈길과 비판의 눈길, 또 언론인 분들이 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잘해서 좀 조정이 좀 더 크게 받아졌을 때 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매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돈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살 사람 없다. 이럴 땐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지금 뭐 좀 떨어지고 있다. 그냥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네, 조정을 방치하고 억지로 떠받치면 나중에
폭파되겠죠. 더 크게 예, 더 상처받는다. 크게 피해를 입죠.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한 것들 감안해가지고 또 막 예.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맞아요. 더 부동산 잘 지금이라도 사야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하시죠. 다 그러실 것 같은데 특히 젊은 분들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럴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99%는 1% 여진 또 남겨둬야지. 빠져나갈. 99%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네. 계산해보니까 지금 이 금리가요 4%예요. 제일 저렴한 게. 암만 저렴해도. 네. 20년, 30년 모기 안심전환 대출이 4%고 20년, 30년 모기지를 보통 얻으실 거란 말입니다. 변동금리 무서우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20년, 30년 금리면 고정이니까 30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 나중에 이게 4%, 5%가 아니라 3%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거죠. 은행 해지의 역할에 바람막아야 되는데 그분들 계산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에선 답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연봉 5천 이하 계산해 보시면 이자만 지금 뭐 4억까지 해준다는데 4억만 대출 받다가 가정을 할게요. 좀 저렴한 거 뭐 6억짜리들. 그러면 4%니까 얼마? 160이잖아요. 이자만. 12달러 하면 한 148만 원 내겠죠? 이자만 148만인데 원리금 상환이니까 대충 한 200에서 200 몇십 내겠죠? 아니, 어느 분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지금? 차라리 집값이 좀 내려온 다음에 금리가 저렴한 다음에 가는 게 더 현명한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거나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 세력이 약하면, 들어가는 세력이,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많이는 없어요. 물론 정부가 활성화를 해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붙겠지만, 제가 볼 때 강남도 지금 쭉쭉 떨어지는데, 지금 뭐하러 사겠어요, 누가? 그렇죠. 인력 떨어지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 이자 떨어지고 몇십 년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안 나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소형주택, 뭐 2억, 3억, 4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살까 말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 됐다, 나중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사시는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 이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다 실패로 끝날 것이다. 실패라기보다는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추세를 막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조금 싸졌을 때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거 오판이죠. 오판이다. 지금 금리가 다 안 끝났잖아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2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4일 날 한은에서 제가 볼 때 0.5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0.5 올리면 또 올려야 되잖아요, 또 금리가. 그러면 그만큼 주택가격이 내려와줘야 균형점이 맞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걱정하거나 뭐 불안하실 필요 없고, 내년 12월 1일 날 또 1일로 제가 13일인가? 13일이구나. 그때 미국에서 또 금리 제가 볼 때 0.5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래도 1% 차이거든요. 음. 그러면 하는데 좀 답답할 거예요. 이 와중에 또 재정 확충, 건설사 말씀하신 PF하고 이거 채권 그렇죠. 챙기느라고 돈 풀잖아요. 그게 지금 우왕좌왕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경제가 펀더멘탈이 좀 강하다 그러면 반대 정책을 동시에 핀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규제 지역이 네.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그리고 서울인가요? 그렇죠. 이 5개만 남은 거 다 풀린 건가요, 다 전국이? 풀었습니다. 예. 쫙 풀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지역 5곳은 언제 정도 풀릴까요? 이건 안 풀 것 같습니다. 안 풀 것 같아요. 네. 선거 때문에.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또 팍등하니까. 그래도 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뭐 지금 정부 당국자 중에 의견이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한 걸 보면 사실 지금 좀 빠르거든요. 제가 볼 때 대책이. 지금 이제 일부 지역들만 많이 내려갔지 나머지는 견조한 데가 많거든요. 아직도 버티고. 거기가 조정을 받고 나서 미분양 현장들이 더 많이 나왔을 때, 한 뭐 8만, 9만, 10만 갔을 때, 이때 정부가 나서는 게 전 맞다고 봤는데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폐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 네 군데는 대출이 늘어나요. 네. 비규제 지역으로 간단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LTV 50%는 다 되고
그중에 생애 최초자, 무주택자들은 20%더 추가를 해줘요. 70%인데 그것도 80%까지 해주겠다, 생초자는. 그리고 이렇게 무주택자는 7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이 많이 늘었죠. 네. 늘었는데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금리가 계산해 보면 좀 생활 소득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로 돌아서기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제 전매 제한도 좀 푸는 형태고, 그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폐지가 되니까 투자하는 환경은 됐습니다. 샀다가 전세 놓고, 옛날처럼 사서 입주할 때 전세 놓고, 분양 미분양 주택들이요, 전세 놓고 갭 투자하는 형태는 갖춰놨는데, 지금 갭 투자에서 확실하게 자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미분양이 그래도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대책이 더할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이거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 대책 다 했는데도 내려가네. 이건 그냥 내려가나 보다 그러고, 긴가민가 하던 분들조차도 이건 내려가는 거 맞다라고 더 이제 안 좋은 효과도 올 수 있고, 다행히 받쳐줘가지고 좀 버텼다. 버텼는데 여러분들이 아쉽게 금리 인상의 효과는 경기 실물 시장에 전이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실물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아시겠지만 CD 변동금리가 3개월마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번 올렸는데 미국이 0.7, 1.5% 올린 거잖아요. 그 1.5%만큼 우리도 지금 0.5, 0.5 올리면 1%잖아요. 그게 한 달 반, 2달 사이니까. 그럼 3달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잘 못 느끼는데 3달 뒤는 무조건 또 1% 무조건 오르면, 예전에 1%, 2%에서 50% 더 오르잖아요. 200 내던 분이 30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 오냐? 내년 이제 3월부터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몰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4, 5월에는 경매 물건이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뭐 미분양이 됐든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 조치가 나와야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들. 그런 상황을 피한 혜택이 누구한테 가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임대에서 돈 있는 사람들, 건설사.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또 건설사밖에 더 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얻을 이득이 있나요? 비싼 값에 사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건설사 10개 무너진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그게 정리가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안 팔리겠어요? 비싸니까. 정상 가격으로 돌아와야 경제가 다시 돌잖아요. 그걸 억지로 떠받치는 건 누굴 위해서 떠받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건 건설회사 다주택자를 위해서 바치는 거지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결과는, 과실은 누가 가져가고 손해는 누가 봐요? 이게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활성화 정책을 쓰는 게 정상적이고, 같이 살잖아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거품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썩어서 더 터지겠죠? 우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썩은 거 두면 펑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정책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여기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세게 말하실 거예요, 댓글을. 그러면 그건 선생님의 입장이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생각해야지. 전체 국민들. 네, 그 관점에서 정책을 피는 게 맞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어쨌건 이번 조치가 나온다 해도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즉 하락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다. 힘 못 쓴다고 힘들다. 봅니다. 예. 잠시 반짝여서 한두 달 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제자리에서 쭉 내려갈 겁니다. 지금 계속 부동산 빠지는 이유로 잡으셨던 그 거래 절벽,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절벽이 됐죠. 더 지난달보다? 네네. 지난달보다 낮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서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3천 건이 안 되면 그건 계속 하방 압력에 시달리면서 행보하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600개에서 1200개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1200개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바쁘시고 조금 여력 있는 분들은 이번에 됐다. 이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송파도 네. 25% 내려갔거든요. 노원 쪽은 30% 내려갔고, 그런 데는
아, 내려가면 더 10%, 20%더 내려갈 텐데, 아이고, 머리 아파, 그냥 사야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래량이 좀 늘죠? 그러면 보도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래량 2배로 늘어. 600에서 1200. 워낙 없었던 거에서. 네.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되죠. 정상, 거래는 늘었으나 정상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여전히 하락 횡보 중. 이렇게 기사가 정답인데, 그런 기사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부동산 PF가 사실 되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뭐 한국은행에서 긴급 조치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뭐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금리들 보면은 진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안 되죠. 현장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부동산 아, PF.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0조 설정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90조가 풀 배팅이 아니거든요. PF 현장. 근데 현장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50조 가까이 되는 걸 알아요. 아, PF로. 그 중에 이제 우량 현장도 있겠죠. 근데 그 90조가 PF 현장만 투입뿐이 아니고 채권 시장도 들어가잖아요. ABCP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분산되면 제가 볼 때 PF 시장에는 한 20조 정도도 많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날 현장이 옥석이 가려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 현장은 살아나겠지만 잠시 미분양이 돼서 근데 부실 현장은 어떻게 돼요? 그 혜택을 못 받으면 그렇죠. 일단 지금 벌써 한 7, 8개 도산했어요. 아, 벌써요? 네, 충청도에서 벌써 한 2주 전에 하나 도산했고 그게 간단해요. 자기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짜리 땅 사가지고 건설 PF 일으켜가지고 그죠? 그나마 땅값이 있어도 PF 건설비 100억이면 200억이잖아요. 근데 물가 막 오를 때니까 야 100억 투자해가지고 300억 분양하면 100억 벌잖아요. 올 배팅한 거예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죠? 공사비도 못 주잖아요. 그렇죠. 파산이죠. 그런 데가 지금 벌써 충청도에 몇 개 나왔고 열악한 지방에서는 조금은 중소기업들 몇백억짜리들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800, 1000세대도 지금 수도권에 이제 미분양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풀어줬잖아요. 네. 풀어줘서 과연 아마 11월에 분양하는 데 많을 겁니다. 거기도 미분양이 계속 뭐 막 10%, 30%, 40% 터지면 그러면 그거는 또 PF 구조 받아가지고 분양가 그러면 PF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구조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을 선에서 싸게 해서 팔아라. 팔아야 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받쳐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오게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분양가가 다음 현장들은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시장 논리에 맞춰서 네, 시장 논리에 맞춰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가격인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부가 탁 칼을 뽑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칼을 너무 빨리 뽑았어요. 찌를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약간 헛손질 가능성도 물론 이제 여기서 구제되는 현장도 있지만 너무 빨리 뽑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역효과 날 가능성도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주로 그 지방 쪽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서울 쪽도 그래요? 서울 지금 벌써 서초구 사례를 들면 서초구 뭐뭐뭐 아파트가 140가구인데 송파 더 플래티넘은 거긴 120가구가 그런데 다 짓고서 입주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 중에 40%가 해약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계약금 털고 그냥 빠진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저 얼마 전에 구로구에 있는 게 좀 세대수가 있는 건데 한 4, 500세대면 크거든요, 서울에서. 거기도 지금 미분양 터졌고 뭐 뉴스에 3월 달에 나왔던 무슨 뭐 있잖아요. 수유동에 그 120세대짜리인가? 분양률 10%도 안 된 거. 거기는 지금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안 팔려서. 15% 할인해가지고 분양하는데 지금도 다 못 팔았어요. 아,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에서 15%씩 할인해서.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본 그 다음 분양업자들은 이제 낮출 수밖에 없다, 분양가를. 네, 분양을 하려면 낮춰서 해야 되는데 분양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 지금 건서 PF를 해주기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지금 약간 불안하니까. 그렇죠. 원래 투자했던 데서 돈이 회수가 돼야 이쪽 새로 할 텐데 이제 막 들어간 데 있잖아요. 막 들어간 데는 이 돈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수도. 이런 데는 뻗는 거예요. 돈을 못 구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브릿지론을 또 해준 데들이 있어요. 브릿지론 뭐 아실 텐데
아시나요? 그냥 그 상당히 고금리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뭐 우리 저 8.15 시청자분들 위해서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네. 다리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의철 판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뭐 부동산 기법 이래 가지고 금융 기법이래서 이제 유동화 개념 뭐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때 시행자가 좋은 땅이 있어요. 이거 사업을 하기만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럼 그 전제는 다 팔아야 된다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도 막 오르고 있어.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실력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에 사업 시행자가. 근데 돈이 이게 100억짜리 땅인데 1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타당성 검토서를 보여주니까 와, 이건 돈을 벌 것 같아. 설명도 잘했어. 그럼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빌려줬는데 수익률이 12%막 13% 이래요. 그럼 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험사하고 캐피탈사 이런 데들이 그런 사업계획서 가져온 분들 막 우리 좋았을 시절에 3, 4년 전에 막 근데 뭐 수익률이 10%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야지. 부동산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땅을 자기 소유권으로 해야 본 금융 PF, 본 PF라고 그래요. 프라이빗 파이낸싱. 거기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게 룰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땅을 살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 금융권, 뭐 캐피탈이나 보험사들이 이 브릿지론을 대출을 해요. 아, 그러면 땅 살 돈을 일단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미 여기 나중에 땅 사서 인허가 다 받으면 완전히 사업비 다 대주는 PF를 해준다는 금융기관이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됐어. 그러면 그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투자했다가 단기간에 왜 기간이 한 6개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6개월, 1년 넣었다가 수익률 10%니까 넣었다 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그게 브릿지 론. 그리고 하고 나면 이분들은 챙겨서 가져 수익률을 내고 빠지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대환 대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돈을 갖고 갚아서 빠지고 본 사업을 쫙 가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 본 사업에 돈을 대줄 금융기관들이 지금 너무 금융경쟁이다 보니까 미안해, 없던 일이야 이래 보니까 딱 끊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브릿지론을 대출했던 분들이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못 하잖아요. 난리 났죠. 이 빌려준 이 금융기관은 돈을 회수를 못해서 난리 났고, 시행자도 돈은 들어가 있고 금융비는 나가는데 본 PF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깨지죠. 부도나고 경매로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우리 주식하는 관점에서도 건설사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몇몇 건설은 좋습니다. 이미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아놓는데. 아, 이미. 네, 2년치, 3년치 받아놓는데. 그런 데가 어디예요? 뭐 주식 안 하시니까 뭐 관계 없으니까 상관없지 않나? 몇 개 있습니다. 나 알겠어요. 네. 몇 개 있는 걸로. 네. 네. 주식 가격이 좀 안 떨어지는 건설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2년치가 이미 영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현대나 대우나. 네, 다 시청자분들 아시는 것 중에 한두 개입니다. 네. 우리는 그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뭔가 이유들이 있는 그 건설사들이 예. 있군요. 이미 뭐 2년치 다 발주 받아놓은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어쨌건 지금 PF 문제는 그러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더 힘들고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시행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일 겁니다. 힘든 시간이고, 무주택자분들은 이럴 때마다 조금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네네네. 이거 집값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제가 8.15에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바닥권에서 좀 알려주시면 네? 네, 바닥권에서 사야 될 타이밍을 좀 알려주시면 네. 네, 저희가 좀 없으신 분들 꼭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 도와드려야 입장에서는 돼요. 네. 도움이 크게 되니까. 맞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겪지 않고 만약에 배탈이 나는데 약도 안 먹고 그냥 난 괜찮아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병이 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는데 빨리 약 먹고 미리 조처하면 빨리 나고 돈도 안 드는데, 이빨도 그렇잖아요. 이빨도 좀 썩고 이러면 빨리 하면 그래서 쫙 나는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도 많이 들고 막 고생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투자자나 이분들은 너무 장밋빛 보지 마시고 자기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한 2, 3년 버틸 수 있다. 2, 3년 버틸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1년에 끝나면 더 좋은 거고 1, 2년에 네. 그거 했는데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내가 3년을 예상. 그건 일단 정리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들어오셔도 되지 않아요? 주식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까지 연세대 정경대 한문도 교민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났어요? 또 있어요? 아,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니까. 그래요? 원래 시간이 몇 시인데요? 그냥 뭐 한 라이브 30분? 피곤하시구나, 대표님이. 아니. 좋아요. 그러면 피곤은 한데 우리 교수님이 원하신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5분에서 7분 정도 더 해야겠네요. 그럼 예, 하세요. 네, 일단 청년 전세 대출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일단 저리로 하니까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요새 역전세, 역월세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역월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놨어요. 깨알 같은 거. 이름이 뭐죠? 한문도 TV, 그냥 한문도 그냥 TV 한문도 나오는데 TV? 역월세 혹시 접하시게 되면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 그 내용 계약서 쓰는 법까지 제가 해놨으니까 KBS 뭐 ET라는 뉴스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도 한번 설명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걸 보셔서 참조하시고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역월세가 그게 뭐예요? 저 이해가 잘 안 돼서. 전세 가격이 만약에 3억인데 시세가 2억으로 내려갔어요. 네. 2억으로 내려갔으면 1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인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을 그러면 때. 그럼 나 딴 데 갈래 이러면 어떻게 되죠? 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 입장 힘들잖아요. 이거 빼지 맞춰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요번에 이제 대책에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요번에 대책에 나왔어요. 그 전세 반환 보증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담보로 1억에서 2억으로 늘려놨는데 지금처럼 5천 1억이면 그거 받아서 대출해주면 되는데 그 대출 이자가 전세 대출 이자보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자금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저쪽 금리가 비싸면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5%를 내고 있어요. 내가 빌리니까 7%야. 그럼 세입자 돈을 내가 월세를 내주는 게 유리하잖아요. 세입자는 손해보는 건 없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 내가 월세를 넣어드릴게요. 선생님이 부담하는 거를. 그럼 깎아준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도 이사 안 가서 이사 비용 안 들고 그게 편하고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비싼 이자를 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보다 적으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이게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지역에서. 그게 이제 역월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자. 네. 그런 환경에 빠지신 분들은. 네네. 보시고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냥 무작정 그냥 주인 입장 봐줘가지고 넘기시면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럴 필요 없고 주인분도 물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월세 올릴 땐 뭐 칼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도망다니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거 제도 다 아실 텐데 그게 이제 하고 나서 또 전세 반환 보증금 지급 명령 소송을 해요. 그게 귀찮아요. 임차권 등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서류만 갖다가 그냥 등기 소하면 딱 끝나는데 이 전자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그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는데 뭐 안 들어올 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전자소송에 대해서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나 뭐 혹자들이 임차권 등기하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 뭐 5만 원, 10만 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생각하시면 거기에 3분의 1만 노력 들어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행위를 해야 주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주든지 역월세를 제한하든지 해결됩니다. 아니면 둘이 이제 서로 으르릉대면서 인연을 보여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기니까 잘 활용하시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 3분 남았는데. 아직 남았어요? 그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종종 네. 내년 봄이나 연말에 조금씩 쬐고만 것들 터질 겁니다. 터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풀었잖아요. 풀어가지고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분양하는 현장들이 결과가 또 미분양이 나오면 이번 대책은 힘을 많이 못 썼구나 판단하시고 그러면 더 심리가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물가가 오늘 조금 내렸잖아요, 어제. 근데 그게 한 5% 수준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예상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셨나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뭐 갑자기 새로운 시장, 이런 시장은 올 수 없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1년 정도는 무조건 이런 시장이 유지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